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엔캠 기업 분석을 1편에 이어서 2편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1편을 안 보셨다면 1편부터 먼저 보시고 마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9번째, 산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 전망은 사실 뭐 글로벌 전기차를 가장 많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전기차 CAGR이 25%, 3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수요 전망 마찬가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그에 따라서 전액도 비례해서 시장이 커져 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전액은 이게 기가와트 아워당 셀 기가와트 아워당 약 1,000톤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3호기가 조금 더 적고 LF가 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2030년 기준 수요가 3,000기가와트일 때 전액 소요량은 약 300만 톤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액 1,000톤당 100억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약 30조의 전액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톤당 가격은 뒤에서 한번 또 추정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재무를 좀 보겠습니다. 재무는 진짜 할 말이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엔캠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자본 잉여금과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부채를 보면은 부채가 이게 2021년에 이 정도 수준이고 1,900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3,860억이었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부채가? 제가 앞에서 봤듯이 엔캠은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제가 여기다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놨는데 2019년에 자본잉여금은 겨우 346억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전화우선주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1,200억이 됐고, 그다음에 21년에 공모를 했어요. 그때 이제 상장을 했죠. IPO를 했는데 공모랑 그다음에 또 전화우선주 시비해가지고 2,300억이 됐고, 22년에 2,500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서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대표의 지분이 매우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엔캠의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직 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직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상한 뭐 아틀라스 8000이나 중앙 DNM, 광무 이런 거 이 회사들이 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정강 대표도 매우 지분이 낮기 때문에 꼼수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매우 많다고 그랬죠. 전환사채를 매우 낮는데 주가가 낮아진 틈을 타서 주가의 리피싱 조항이라고 있어요. 리피싱 조항이라는 거는 뭐 전환사채 지분 주식을 늘리는 거거든요. 리피싱 조항으로 주식을 늘리고 그 늘려난 거에다가 다시 또 이제 콜옵션은 다시 어떻게 보면은 대표이사가 시비를 발행했지만 특정 지분을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지분을 늘리고. 그래서 정말 복잡한 지분 구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엔캠의 가장 큰 단점이 엔캠이 성장성에 대한 멀티플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낮은 지분 구조와 그거를 이제 타개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의 지분 구조를 꼼수를 써서 조금이라도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가게 하려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엔캠이 못 나가는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첨부와 갈등으로 이제 IPO가 늦어진 것도 한몫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은 니힐님 블로그에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여기서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에서 니힐님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 비유등 부채를 좀 얘기를 할게요. 비유등 부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기간으로 끌어다 쓰는 부채이고 이게 대부분 투자로 들어갈 거니까 비유등 부채가 2020년에 42억에 불과했어요. 근데 2021년에 BW 신주인수권으로 508억이 됐고 2022년에 CB로 1350억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 지금 증권사에서는 4천억 정도 가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BW는 아직 전환하지 않는 건 다 부채입니다. 부채에 잡혔기 때문에 여기로 구별을 한 거고요. 24년, 25년에도 계속 부채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부채로 5천억이나 끌었는데 돈이 더 필요해?
도대체 투자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컨콜에서 우리가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은 엔캠은 2만 톤 기준 투자 금액이 중국이 250억, 미국이 700억. 미국이 거의 중국이나 한국 대비 거의 한 3배 정도 많아요, 투자 금액이. 유럽은 한 3, 4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30만 톤의 투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약 1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미 끌어다 쓴 금액의 거의 2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은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이제 긍정회로를 돌리더라도 수천억 이상이 필요하다게 되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 되겠죠. 기타 중국과 유럽까지 감안하면 뭐 거의 한 2조가 되지 않을까요?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금 물음표 보겠습니다. 현금 물음표 현재 23년 반기 기준으로 1930억 정도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2년에 영업이익은 3%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건 좀 뜯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한 개의 법인에서 돈 먹는 하마가 있어요. 335억의 적자를 봤죠. 이곳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엔캠입니다. 미국 엔캠은 작년에 매출이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매출이 없었는데 공장을 계속 짓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적자를 이만큼 본 건데 만약에 이 350억이 없었다면은 엔캠은 22년 이익률은 거의 한 10% 정도에 달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금액이 적자가 안 잡혔다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18년, 20년에도 10% 정도 이익을 보였어요. 21년 정도가 이제 LIPF6가 수급 이슈가 생기면서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좀 손해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3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적자긴 하지만 마이너스 50억으로 나름 선방 중입니다. 23년 최종적으로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을 무척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 공장을 지는 동안에도 계속 적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면은 한동안 높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전액은 높은 이익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소재인가요? 정답은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앞에서 봤듯이 중국 1, 2, 3위 기업이 있잖아요. 중국 그 중에서 1등이 틴치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보면은 우리가 전액도 매우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21년에 엔캠이 적자를 봤을 때 무려 36%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0년에도 매우 높은 이익을 거뒀죠. 전액이 이렇게 높은 이익을 거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틴씨가 좀 그게 좀 특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원가 비중이 높은 전해질을 100% 수직 계열화했거든요. 수직 계열화를 한 데다가 21년, 22년에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전액은 가동률 50%를 표준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동률 80% 정도 이상을 이제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엔캠의 방향성을 틴씨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전해질 첨가제의 수직 계열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높은 이익을 거두려면은 전해질 첨가제가 수직 계열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업 보고서에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시다라는 곳에 시다. 이 시다라는 곳은 중국에서 용매 1위에다가 LIPF6를 납품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JV를 하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DNM, 우리가 향후에 LIPF6를 수직 계열하고 있는 중앙 DNM을 같이 합작을 해서 EDL. 이게 중앙 첨단 소재로 이름 바꿨습니다. 맞아요. 첨단 소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매우 별로인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오정강 대표의 좀 꼼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DL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DFD 다불다라는 곳인데 이게 전에 질 1위 기업이에요. 뭐 TC가 1위다, DFD가 1위다. 서로 좀 있지만 양대산맥이에요. 양대산맥.
1위 회사인 DFD의 지분을 15% 투자했다.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가와트당 1,000도 사용한다. 제조업체별 배합 방법이 다르다. 1년 넘게 제품 개발 평가한다. 어떻게 보면 해자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재고자산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이 재고 부분과 그 다음에 매입 부분, 매출 원가 부분을 이용해서 이 회사의 매입 자재 비중을 좀 가늠해 봤어요. 아까 봤던 그런 이제 원재료 재고, 그다음에 원재료 재고, 그다음에 매입한 거, 그다음에 제품 재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자재 매입 비중을 찾아봤더니 무려 82%입니다. 매출 원가에서 원재료가 82%입니다. 원재료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 CBBW 전환 우선주가 무려 548만 주나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현재 유통 주식의 33%에 해당이 됩니다. 증권사는 엔캠의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2023년에 8천억대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거의 10%에 가깝게 된다. 그리고 24년에 1조 7천, 25년에는 한 3조가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타당한지 좀 따져볼 필요성도 있겠죠. 한편 23년 5월에 컨콜에서 엔캠은 이렇게 가이던스를 내린 적도 있어요. 23년에 1조가 넘겠다. 24년에 1조 8천, 25년에 3조 4천, 20년에 5조에 대한 가이던스를 했는데 최근에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조금 더 하향하고 있는다 합니다. 최근에 주담에서 보니까 23년에는 한 8천억의 영업이익 한 10% 정도 할 거라고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일단 상장 후에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떨어지기만 했고 횡보 최근에는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떨어졌죠.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수요가, 전기차의 수요가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 않다, 약간 주춤하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 같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오를 때는 오르지 못했는데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현재 54,000원, 52,000원, 54,200원 이 정도 수준이 1차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뚫고 떨어진다면은 44,000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44,00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아마 사업 본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동안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적정 주가 25년 예상 이익은 앞에 이제 증권사에 일단 가져왔고 제가 멀티플 10만 주고 그다음 미래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할인율 좀 넣어서 현재 유통 주식이랑 그다음 전환 가능한 모든 주식을 다 합쳐가지고 적정 주가를 구해봤더니 약 10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멀티플 20도 15 혹은 20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이제 지분 구조나 많은 전환사채를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10 정도를 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을 주면은 이제 10만 원이고 멀티플 15나 20을 주게 되면은 15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추정 실적에 대한 근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1,000톤당 매출 규모는 100억에서 130억이다. 사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봤던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몇 개 제가 발췌를 했을 때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순수 제품 생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 쪽에 나와 있는 생산량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매출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 톤당 약 9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관리비랑 판관비, 그 다음에 이익 감안하게 되면은 톤당 매출액은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5년에 증권사 매출 예상 매출 3조 3천억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전액 33만 톤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하게 됩니다.
가동률 50%를 감안하면 캐파는 6, 70만 톤 정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계획대로 안 돼서 투자금이 부족해서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수요만 확실하다면은 셀사에서 충분한 배터리만 만든다면은 3조 원은 가능한 숫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10% 달성은요, 10% 이상은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초과 달성하려면 역시 수직 계열화가 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10% 초과 달성이 가능하더라도 이 대표의 의도에 따라서 중화첨단 소재나 광무 쪽으로 이익을 몰아주거나 뺏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배 구조를 나눠 이제 도식화를 해봤는데 엔캠, 아트라스 8000, 와이어트 그룹 이 세 개는 현재 지금 오종강 대표가 있는 곳이에요. 대표가 있는 거고 광무 쪽 아트라스 8000에서 광무의 최대 주주가 되었죠. 지금 우리가 광무랑 하고 있는 게 뭔가요? 광무가 첨가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첨가제. MI팜 제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까지 오종강 대표 회사였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흡수 합병을 했고 오종강 대표는 아트라스 8000을 이용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무가 여기 엔캠의 6.4% 지분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화첨단 소재가 있어요. 중화첨단 소재는 또 아트라스 8000에서 22.8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고 그리고 광무에서 이제 특수관계로 또 10%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중화첨단 소재는 뭔데? 엔캠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EDL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EDL이라는 곳은 전해액에서 가장 중요한 전해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LiPF6를 5만 톤을 만들겠다. 5만 톤을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데아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 계열하에 중에서 전해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DFD나 시다는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주주라면은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 지분 구조를 좀 보시면서 광무, 중화첨단 소재, 엔캠 이거에 대한 위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특정 회사에 몰아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 오종강 대표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보면서 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이제 뭐 LiPF6랑 잔액은 같이 이제 비례해서 가격이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용매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전액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IRA의 가장 큰 수혜는 전액 기업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전액은 부품이에요. 부품은 뭐냐면은 북미에서 제조 조립을 해야 됩니다. 조립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건 거기에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공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 어디? 엔캠입니다. 이거 전해 질 부분. 핵심 광물은 중국 기업을 쓰면 안 돼요. 중국에서 안 만들더라도 한국에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건 또 안 되죠. 중국 기업이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또 혜택을 보는 게 엔캠. 그래서 어떻게 보면 IRA는 엔캠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되는 목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고체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전고체도 합니다. 전고체도 하는데 준비는 하고 있죠. 전고체의 미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에 요약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장점은 고성장, 수직 계열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메인으로 납품하는 회사이다. 단점은 낮은 영업이익 가능성, 매우 많은 전환이 가능한 이런 주식이 있다. 대표의 낮은 지분율. 마무리 단계 어느 정도 정리는 됐긴 했는데 아직까지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로는 이제 미국 IRA, 그다음에 미국 인근 조달,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추가로 SDI까지. 만약에 테슬라하고 SDI까지 납품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을 납품하게 된다면은 글로벌 6위 6개, 글로벌 최대 큰 6개의 셀 회사에 모두 납품하는 회사가 됩니다. 위협으로는 이제 미중 관계 회복,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 시 IRA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위협이 됩니다. 이거 전고체 배터리가 성능이 좀 빨리 개선이 돼서 성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고체 배터리가 좀 빨리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상입니다. 분석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